예, 기해년 첫 강의 원리는 87강을 할 건데, 지난번 시간에 연말에 고구려도교에 대해서 했고, 오늘 백제도교 다음 시간에 신라도교를 하면 그 도교에 대해서 상식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백제도교의 특색이 보면, 그 기록상에 보면 도사하고 도관은 없는데 도교 문화는 상당히 발달한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삼국을 생각해보면 백제가 4세기 때에는 고구려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래서 평양성을 침공해서 고군관왕도 이렇게 죽이고 할 정도로 강력했고, 저 마한까지 해서 전라도까지 다 차지하고 이런 상태였고, 일부 자료에 의하면 요소지역하고 요동지역도 진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상왕국으로 강력한 왕국이었고, 특히 남방 쪽하고 교류가 많아서 남방 쪽 도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도교 문화 중에서도 삼신사하고 원지하고 박산향로하고 이어지는 이런 문화들이 백제 문화, 도교 문화의 특색으로 나타나고, 일부 그 도교에서 사용하는 선약도 사용했다는 그런 고고학적 자료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주서에 보면 백제에는 승리와 사탑은 아주 많으나 도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상당히 번성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도사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신 보면 음양오행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복서라든지 점상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 문화는 상당히 백제에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단 도관이 없고 도사는 없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한성 백제 시대를 보면 실제로 한성 백제 시대에는 백제가 이 동진, 남쪽의 동진하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 이 도교가 사실은 이 남쪽에서 많이 붐을 이루고 활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백제하고 이렇게 상관하는 관점에서 남방의 도교가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3세기 중엽 또는 후엽에는 동북 지역에 있었던 동이교부하고 교류를 했고, 4세기 후반에는 동진, 백제, 가야, 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고, 사실 이때부터 사실 백제하고 외하고는 굉장히 친숙해서 상당 기간 동안 외 인질로 갔던, 질자로 갔던 왕자들이 백제 왕이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372년에 돼서야 동진하고 공식적인 채권 관계를 맺어요. 그 이전에도 교류를 했던 것이 문화적으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372년에 동진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외하고는 367년에 접촉하기 시작해서 372년에 사신이 가서 칠지도를 전해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한성 백제 시절에 이미 그 귀족들이 노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헌자료에 드러나요. 노자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근처고왕 때 태자인 근구수왕, 나중에 근구수왕이 되는데, 이 근구수가 치양, 그러니까 지금 황해도 백천군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이제 수곡성에 갔는데, 더 진격하려고 하니까 같이 있던 장군 막고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장군님 여기서 멈추시오 하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장군이 전장에서 노자의 구절을 인용할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노자 텍스트를 읽고 있었다는 소리고, 그러면 막고해만 읽은 게 아니고 당시 귀족이나 장군들 상류계층에서 노자를 독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상으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노자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할 때, 그 낭랑하고 교류를 통해서 도가사상이 유입됐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노제 44장을 보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름과 생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까운가? 그죠? 우리가 명성을 얻을 건지 생명을 보존할 건지 하고 이제 노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게 나오죠. 생명과 재물 가운데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름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가운데 어느 것이 해로운가? 그러니까 생명을 여기 보면 계속 노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나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탐닉하면 반드시 잃는 것도 많아지고 재물이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 잃는 것도 반드시 많아진다. 그러면서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이 표현을 막부의 장군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한성 백제 시대에 벌써 궁실에다가 원지를 지어요. 이 원지가 삼신산을 궁정으로 끌어들인 그 정원인데 원지를 조성한 게 기록에 나타나죠. 진사원 7년 봄 정월에 궁실을 고치고 수리하였으며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특이한 화초를 길렀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백제에서 처음으로 삼신산을 모방한 원지를 궁정 안에다가 이제 시설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성 백제 시절에 이미 백제가 도교 문화를 상당히 이해하고 궁실을 벌써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죠. 이 원지의 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전국시대 중후엽의 삼신산설이 연나라하고 제나라 지역의 방사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소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진시황이 어떻게 하냐면 진시황이 제일 먼저 함양에 있는 궁전에다가 원지에다가 원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삼신산을 조성을 해요. 이게 이제 궁정의 삼신산 원지를 만드는 이제 시초가 되고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서도 자기는 진인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불로장 생활은 진인이고 싶은 사람이어서 진시황 사기 진시황 공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노생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는데 진시황이 이제 신선축에 몰두한 진시황이 노생이 이제 불사역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 하면 진시황의 거처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선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선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진시황의 거처를 외부인이 아무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진시황이 그 궁전에 마다 이제 그 회랑을 만들고 자기가 잠자는 방의 위치를 그 노출이 안 되게끔 했다 하거든요. 그렇게 했고 진시황 스스로도 자기가 진인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신선사상이 많이 매몰되어 있던 황제였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 함양 궁전 옆에 있는 위수의 물을 끌어들여서 난지를 제일 먼저 조성하는데 이게 원지 조성의 시발이 되는 거예요. 신선사상이 몰두했던 진시황이 함양 궁전에 위수를 끌어들여서 난지를 조성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삼신산인 봉내산하고 영주산을 축정했는데 200장이나 되는 돌로 만든 고래 형상을 조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삼신산설에는 삼신산이 발의 바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지를 못을 파고 영주 봉내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굉장히 큰 고래를 만들어 놨다. 이게 지금 바다라는 걸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삼신산을 결국 그러니까 궁정 안에 있는 원지에다가 삼신산을 끌어들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앞 뒤에 보면 그 백제 금동대왕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제도 똑같이 그 태액지 안에다 목내 방장 영주 삼신산을 만들거든요. 이 한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신선을 추구했는데 진시황이 조성한 상림원을 그대로 좀 확충을 해요. 그래서 남산에 골명지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이한 화초라든지 특이한 동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상림원에 속했던 건장궁에
태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내방대 용제에서 신선이 고전 삼신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그 진시황부터 시작한 궁 안에 혹은 궁 옆에다가 원지를 만드는 전통이 당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백제에 가장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왔고 그게 이미 한성 백제 시절에도 궁에다가 그 원지를 팠다, 삼신사를 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 때도 선무제가 천지연이라고 하는 그 원지를 만들어서 공내산을 만들고 그 산 위에다 선인이 오면 머물 수 있도록 선인관까지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수나라 양제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은 통이 크긴 커요. 지금 보시면 수양대가 낙양 주위에 200리가 되는 서원을 만들었다는 200리 20리도 아니고 200리나 되는 서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100여층 높이에 달하는 삼신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당나라까지 같이 넘어가죠. 당태종도 태액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공내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한성 백제 시대 진사왕 때 원지를 궁실에 하고 못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게 원지인데 그게 이제 도교 문화를 끌어들여온 건데 그게 진시황부터 궁정에다 만들었던 원지들을 모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기록에 이 원지를 축조한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나오는데 처음에 본 진사왕 때 말고도 비유왕 21년에 5월에도 북남지 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화함이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남지 가운데다가 그 삼진산 같은 것을 조용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문헌 자료고. 그 다음에 동서왕 22년에도 원지를 축제했던 자료가 나오고 이러한 형태 원지가 결국은 백제 왕족들 귀족들이 신선 사상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사기시대에 오면 무왕도 원지를 축제한 게 기록상에 나타나는데 무왕 35년에 634년에 국남지하 방장선산을 모방해서 섬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는 사실 이 원지를 모방한 게 여기 우리가 안압지가 그 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사실은 통일 전쟁을 하면서 사비에 가서 원지를 보고 사실은 문무대왕이 그걸 모방해서 그때서 만드는데 이미 백제는 5세기경에 이미 웅벌에다가 원지를 조성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간이. 그래서 익산 왕궁리에도 원지가 있어요. 근데 이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 원지를 만든 사람들이 도교적 성향이 강한 왕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사실 백제가 제가 보면 도교 문화가 가장 빨리 들어오고 빨리 활성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삼국 중에서 우리의 원래 주체적인 어떤 사유체계나 사상체계가 백제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도 자료 나오는데 그런 중에도 보면 고유의 사상을 지키려고 한 점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 자료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 만든 이 칠지도 잘 아시는 칠지도가 이게 이제 도교 문화하고 연결됐다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372년에 근초고왕 때 칠지도를 외양한테 선물한 거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논문인가 2, 3년 전 논문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칠지도를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2번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372년에 한 번 보내고 408년에 한 번 보냈다는 그런 새로운 설이 나오는데 이 칠지도가 있는 데가 이소노카미 신궁이거든요. 여기 텐니시 나라에서 텐니시 이소노카미 신궁에 가면 칠지도가 지금도 보관이
지금은 박물관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선옥함이 신궁 제가 가을에 갔을 때 찍어놓은 건데, 근데 이 이선옥함이 신궁에 가보니까 이 소를 이렇게 신성하게 모셔놨는데 이게 다 우두천왕이거든요. 우두천왕이 대부분 신라계에서 넘어갈 때 그 스사노 노미코토하고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재미있는 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신사 안에서 닭을 키워요. 닭을 내놓고 키우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이선옥함이 신궁에 보면 그 스사노 노미코토하고 요게 이제 말사로 옆에 섭사로 해가지고 옆에 따로 모셔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사노 노미코토는 이렇게 지인님들하고 연결되는 종교인데, 지금 요 닭을 키우는 이유가 제가 보면 변진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의 종교문화일 거란 가야 계통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내몽골의 답사를 가서 찾아온 건데, 보면 이 닭태하고 연결되는 문화가 여기가 보면 제가 보면 동명왕이, 부여의 동명왕이 탄생신하고 연결된 종교 상징물로 이해되는데, 이 닭태하고 연결되는 문화가 이선옥함이 신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선옥함이 신궁에 보면 이게 지금 포류사라고 돼 있어요. 포류사. 한자로 지금 포류사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제가 보면 제 생각에 이게 부여를 음차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포류사가. 이게 부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발음상으로. 이선옥함 신궁에 보면 모시는 신이 이게 후루 대명신이거든요. 이게 후루가 지금 가야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지금 그 우주의 밑에 가시면 후지 후루다케 후루다케라고 있거든요. 후루다케라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후루다이누가. 무슨 소리냐면, 제 추측으로는 이선옥함이 진구하고 뭐가 연결되냐 하면, 지금 부여 변진가야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닭태양하고 연결돼서 문화고리를 생각해보면 부여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궁인데요. 보시면 이 섭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추룬 건웅 신사로 되어 있어요. 추룬. 이게 이주모 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모 신사하고 지금 이 신사하고 지금 섭사 관계는 본사 말사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추론하는 거로 하면 진인 계통하고 변인 계통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문화적 고리를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닭이나 이런 연결, 닭하고 소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게 우두천왕으로 소하고 관련되면 부여 계통, 후루 계통은 닭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칠지도가 발견된 게 1870년에 이선옥함이 진구의 대궁사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세 줄로 이렇게 깎아 보니까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이선옥함이 신궁 자체가 뭐냐 하면 물부시가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그 지금 외가 그 본토를 공략할 때 그 전쟁 무기로 신검으로 썼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검들을 다 모아서 모셔놓고 거기서 뭐냐 하면 매년 하늘의 제사를 진원식을 지내는 이런 절의 신사의 역할을 하는 데인데 뭐죠?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그 제를 올릴 때 진원제를 올릴 때 이 칠지도를 가지고 실제로 진원제를 올렸다는 거 기록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칠지도라는 것이 일본 왕실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칠지도 명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 태화 4년 11월 16일 병오일 정양에 백년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는데 이카는 태생적으로 온갖 병화를 막아낼 수 있으니 후왕에게도 임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후왕이라고 해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왜로 보냈는데 그 문구로 보면 백제를 당시에 후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서기에서는 신공하고 52년에 헌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뒷면에는 전대일로 이런 칸은 아직 없었고 백자의 왕세자가 거룩한 은덕 속에 기생한지라 외왕을 위해서 왕지로 만들었으니 후세잖아요. 그 문구로 보면 이 문구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한일 고대사가 지금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식의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금성문이니까 그러니까 글로 쓴 거는 왜곡시킬 수는 있지만 이건 372년에 실제로 글을 적은 거가 유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일본 서기를 만들 때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 측에서. 근데 요거는 당시 372년 혹은 408년 당시에 실제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문구라는 거죠. 분명히 후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주서에 보면 백제 후왕 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거기 기록상에 나오는 후왕은 백제 내에 있는 후왕들인데 어쨌든 후왕 제도가 있었다는 게 나오죠. 일본 측에서는 신공왕 52년조에 실제로 근처부왕이 칠지도와 칠자금 그리고 여러 중요한 모부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왕이 후왕한테 바칠 수는 없잖아요. 선물로 준 거로. 근데 그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백제가 보냈는데 왜가 가야 칠국을 평정하고 한반도 남부의 땅을 백제에게 준 보답으로 조공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쪽에 백제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야잖아요. 근데 일본 왕실에서 보면 여기 가야가 임나거든요. 임금나라거든요. 임나니까 지금 이쪽에서 공격해가지고 지금 가야 칠국을 평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백제에서 가야 땅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외의 입장에서 나중에 일본 서기를 쓸 때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임금의 조상나라 임나에 있는 칠국을 백제한테 준게 된다. 아니 그렇게 왜곡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 기록을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곡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배경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변진계 황실의 땅을 조상들의 땅을 백제가 평정한 것을 왜곡해서 표현한 걸로 추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보면 한성 백제가 개로왕 때 무너질 때 개로왕 때 475년인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공주로 천도를 하는데 공주로 천도할 때도 일본 서기에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외왕이 공주 땅을 문조왕한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생각되냐 하면 일본 청왕가가 관점에서는 자기네 조상들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의 그 공간을 마치 백제가 들어올 때 자기들이 넘겨준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 왜곡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주도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이 태화로 봤어요. 태화 4년으로 369년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걸 이제 408년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견해에서 이병도 같은 경우도 백제왕 근구수가 외왕을 위해서 이 칼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병도부터 해서 쭉 이 태화를 이 동진의 태화를 그 연호로 태화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그 칠지도에는 태화가 이 클태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태자가 아니고, 근데 만약에 동진의 연호를 태화를 쓸 것 같으면 칼에다 새기는데 되게 힘든데 굳이 이 태화를 클태자를 쓸 이유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그 칠지도를 만든 병호라고 하는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 부분을 엑스레이로 조사를 해보니까 5월이 아닌 11월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이 아니고 11월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날짜를 지금 역법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거꾸로 추론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전지왕 때 4년 11월 16일이 병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2년에 한번 칠지도를 보냈고 408년에도 다시 한번 보내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칠지도에서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칠지도에 들어있는 문구를 보면 중국 쪽에서 도교 관련해서 길상코로 쓰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로 표현이. 그렇게 하니까 칠지도는 도교 관련된 어떤 물건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병호, 정양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 하면 양기가 가장 극성한 때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또 벽백병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국에서 이미 썼었고, 그러면 이런 표현 자체는 보면 도교적인 표현이 이제 충분히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양이거든요. 왜 칠지도 모양이, 칠지도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요 칠지도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칼 중에서 이런 형태로 만든 게.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런 걸 찾아냈더라고요. 이 지금 재영선 교수라고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칠지도하고 유사한 걸 찾았다고 하면서 지금 전거를 이걸 들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서한 시기에 동안 한리의 그 한나라 시대의 그 묘실에서 발견된 건데, 좀 형태가 약간 뭐 나무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서 이게 칠지도의 모델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경철 박사는 이 명협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그 명협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식물이 그 날짜별로 이렇게 특정한 날짜 잎이 하나 나고 다음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름이 되면 또 하나씩 떨어지고 해가지고 달력처럼 자라는 풀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명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고사가 있어요. 학자하고 연결된 고사가 있는데, 산동성 그 가해하면의 무시사당 석실에서 지금 요게 지금 명협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명협을 표현했는데 지금 보면 육지잖아요. 근데 지금 칠지도는 여기 이렇게 나와서 중심 잡아서 칠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돼서 칠지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칠지도의 모델을 중국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칠지도가 칠성신앙과 관련돼서 소도를 의식한 생명수였을 거라는, 우리로 하면 신단수였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보면 뭐 강릉에서 단오축제 할 때 보면 대관령에 가가지고 그 신단수를 잘라오거든요. 신목을. 그 신단수하고 연결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 칠지도를 가지지자로 써 있어요. 7가지라고 지금 칠지도로 가지지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칠지도가 이 생명수, 우주수, 신단수하고 연결된 나무라고 생각하고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칠지도하고 칠자경을 함께 지금 그 일본으로 선물로 보냈었는데, 이런 걸 해석할 때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칼과 거울은 주술과 관련돼 있었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칠성신앙으로 대표되는 도교신앙,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한국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칠성신앙을 자꾸 도교신앙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단군신앙이 바로 칠성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칠성신앙은 원 뿌리가 우리한테 있는데도 이걸 자꾸 도교신앙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표현을 해놓고도 칠지도가 신단수하고 연결시키고 칠성신앙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이럴 경우에 칠지도는 칠성과 통하는 신목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전통적으로 칠성신앙하고 관련돼서 신장대를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소노카미 신궁에서도 진원제 의식을 주로 이제 궁정의 진원제 의식을 여기서 했다는데, 왕실의 진원제 의식을 여기서 했다는데, 이때 이게 이제 주술적인 검으로 지금 이 칠지도를 활용을 했는데, 진원제 가운데 보면 석상신궁의 대도운은 나왔는데, 이게 어쩌면 칠지도를 가리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신검도 그 주신으로 보시긴 하는데, 그 메이주신 이전에는 칠지도가 그 대행을 했다고 기록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칠지도가 계속 일본으로 372년 혹은 408년에 들어가서 일본 황가에 진원제를 할 때 천신하고 통하는 신목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효명천왕 죽이실 때 입은 그 의례복인데 보면 여기 칠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가 천황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천황 대제를 이게 천황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천황은 하나님 칠성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의식 세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지도를 만들어서 보낸 것 자체가 일본 천황가의 종교의식하고 관련해서 신목을 상징하는 7가지의 도검을 만들어서 보물처럼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줬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최영선 교수가 408년서를 주장하시면서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공공이란 대목이 여기 지금 한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같은 공자, 받칠 공자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가 다시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해석을 지금 달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보냈다는 의미로 칠지도에 이런 명문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372년에 한 번 보내고 408년에 다시 보내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재해석을 하면서 408년설을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근거가 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405년에 아신왕이, 백제의 아신왕이 이제 죽어요. 405년에 죽는데 죽고 나니까 그 당시 죽었을 때 이 전지왕이 왕자일 때는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신왕이 죽자, 이게 태자였는데 죽자 둘째 아들이 임시로 섭정을 맡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본에 부음을 전했는데, 태자역이 아신왕을 받고 자기 부인하고 함께 외병 100명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 사이에 막내 동생이 정변을 일으켜요. 정변을 일으켜서 그 둘째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장군들이 다시 그 대타를 뒤집어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지왕이 들어와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당시 그 상황인데, 이때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씨하고 진씨 간의 세력 다툼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해씨는 이게 부여씨거든, 부여하고 관련되고, 진씨는 이게 진민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싸움을 하는데, 지금 천안가는 제가 늘 하지만 이 마이토라고 해서 참 진짜 진씨예요. 천안가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지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신왕이 죽었을 때 자기는 일본에 있었고 귀국하는 과정에 정변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일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지왕이 왕위에 올라서 실지도를 만들어서 일본 왕한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우위의 선물로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 472년설 말고 408년에 전지왕이 만들어서 일본 왕에게 줬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성 백제 시기에 도교하고 관련된 자료가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도교에서 선약 중에서 도교 경전에 보서 그 도교 약물이 있는데, 이 신선의 대교에서 먹는 약물이 있는데 상약이 있고 중약이 있고 하약이 있거든요. 근데 운모라고 하는 게 상약에 최고로 좋은 약인 상약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성 백제의 그 풍납토성의 구호유구에서 이 다량의 운모가 출토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모가 출토되는데 매실하고 함께 출토가 돼요. 근데 그 운모는 지금 중국 본초학에 보면 신농봉적용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운모가 신선사사하고 연결해서 불로장생하고 정신승선, 몸을 가볍게 해서 승선할 수 있다, 이런 약재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한성 백제의 유구에서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한성 백제에서 나온 그 도교적인 게 원지가 나오고, 첫째는 원지가 도교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재 운모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성 백제 시기에, 아까 또 문헌에서 보면 노자를 숙지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보면 한성 백제 시기에 이미 귀족하고 왕족들은 도교, 중국 도교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75년에 대로왕이
고구려 왕한테 이제 죽기 살해돼서 한성백제가 무너져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천도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 온 왕이 문주왕인데 문주왕이 왔을 때도 일본 사기에 보면 공주라고 하는 땅을 이 천황가의 땅인데 우리가 문주왕한테 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주왕이 4년 임기 4년 때 이제 해부라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고 아들인 삼근왕도 3년에 있다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동성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지 아들인 동성왕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동성왕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공주에서 그 안정기를 찾아서 고구려하고 전쟁도 하는데 작은 전쟁에서도 좀 승리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동성왕의 뒤를 이은 이제 무령왕 때 이제 공주 돕기에 이제 전성기가 되는데 이때 뭐냐 하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고 비로소 양나라와 우호를 통해서 다시 강국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무령왕이 자신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이 우리가 잘 아는 무령왕의 무덤 속에서 나온 그런 양식들이나 유물들을 보면 그것들이 다 도교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백제도 그렇지만 웅진백제 시대에도 중국 양나라 남쪽 지역의 도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자료들이 무령왕릉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직권이에요. 매직권이 뭐냐 하면 무덤을 팔 때 그 무덤을 쓸 땅을 지하에 있는 신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샀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지하세계는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그 왕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매직권 돈을 주고 샀다고 지금 하는 그거를 일종의 권리증을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마왕이 바로 무령왕이고 이 사마라고 하는 건 일본에 있을 때 이름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매직권 또한 중국에서 한나라 시대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조 시를 보면 북조 지역에서는 매직권이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남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로 봐서 문영왕릉의 매직권은 남조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양나라에서 나온 매직권이 이제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양모통 먼저 태세경전의 11월 1일 신미일이며 15일인 을요일 날에 태상노문으로부터 칙령을 내리어 만약 금기가 있어 천법을 행하지 않으면 현도 비율에 따라 취재하겠다. 뭐냐하면 지금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지금 태상노문 노자로 돼 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노자가 칙령을 내렸는데 하늘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법률로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직권에. 그런데 지금 요 매직권 부분에서 백제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자산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중국 매직권에는 여율령 혹은 극급 여율령 이게 요새는 저기 뭐죠 귀신 쫓는 거 부적 같은 데 이런 거 쓰거든요. 여율령 극급 율령 이런 거 쓰는데 요렇게 지금 중국 매직권은 대부분 여율령, 극급 율령 이렇게 돼 있는데 무령왕 매직권에는 부정 율령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빨리 그러니까 하늘 천도의 그 법령을 따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무령왕 매직권에는 율령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직권이란 양식은 빌려왔지만
지금 중국의 매직권에서는 천도의 왕이 태상노군이고 노자고 노자의 명령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문영왕은 자기는 노자의 명령에 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식의 하나님의 저승세계의 명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매직권 양식은 받아들였지만 부정율령이라는 표현을 쓴 거로 봐서 당시 백제가 왕들의 귀족이 사후세계에 가는 세계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식의 하늘나라였겠죠. 우리 식의 하늘나라로 가서 그 우리 식의 하늘나라의 어떤 그 법칙을 따르지 중국 도교적인 맥락에서 태상노군이 있는 거기는 안 따르겠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다른 어떤 명계관, 우리 주체적인 명계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명계의 주체는 칠성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교의 율령 주체 태상노군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칠성님 세계, 칠성님한테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 도교에서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태상노군이 다스리는 그 명령에 안 따르겠다는 표현을 부정율령이라는 표현으로 문영왕 매직권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영왕릉에서 나온 게 진묘수라고 있어요. 진묘수라고 저렇게 상상의 동물인데 뿔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진묘수도 보면 일단 벽사 기능하고 저승세계를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괴수인데 이 진묘수도 중국에서는 한대에 출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묘주인이 귀매 치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머리에 뿔이 달린 진묘수가 무덤 주인을 지키는 동시에 서왕모가 사는 신선의 세계로 승선을 승천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제에서 나온 거는 진묘소가 지금 뿔이 하나거든요. 근데 북쪽의 진묘소는 뿔이 2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백제의 도교 문화가 중국 남쪽에서 들어온 도교 문화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진이나 양나라 이런 데서 들어온 도교 문화가 백제에서 유행을 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청동거울도 나왔어요. 청동거울도 나왔는데 이게 방격, 규, 심수, 문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요 쭉 돌아가면서 명문이 적혀 있거든요. 그 겉에도 명문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그게 해석을 하면 상방에서 거울을 만들기 참으로 좋거나 위에 있는 선인은 거기 보면 선인이 나오거든요. 이 선인은 위에 있는 선인은 나이 들어감을 모르고 목이 마르면 옥천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으니 새나 돌같이 긴 생명을 유지하는 직상구가 저기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금 청동거울도 여기 보면 상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상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상방은 중국 한황실의 군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선인, 옥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신선사상하고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영왕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방이라는 표현은 한나라 황실의 공방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 청동거울이 이렇게 전세로 전해지던 물건이냐 아니면 복제품이냐 이런 게 지금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구절로 볼 때는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은 청동거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비시대로 넘어가요. 부여시대로 넘어가는데 부여시대로 가면 부여시대에 보면 지금 제일 유명한 게 그 백제금동대양로가 나오는데 기록에 보면 백제 무왕이
동남지를 파고 방장선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왕 같은 경우도 도교의 삼신산인 방장산 원지를 동남지에다 지금 실제로 이제 봤다는 건데, 지금 이 위치는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 보면 백제 무왕도 원지를 봤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보면 사비도성에 일직선으로 도성이 있으면 일직선으로가 이 삼산이 있는데, 이 삼산에 신인들이 있어서 전성기였던 자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교류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 삼산 이름이 보면 일산, 오산, 두산이거든요. 일산, 오산, 두산인데 지금 두산에 위치는데 좀 밝혀졌고, 지금 오산은 신중 동국 승남에 지금 가마기 오자를 오산으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어쨌든 백제 도성에도 삼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에도 삼산이 있었거든요. 내력산, 현례산 이렇게 삼산이 있었는데, 그 삼산이 제사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대사로, 가장 중요한 제사처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금 구여, 사비, 도성에 삼산이 있었다는 게 지금 삼국유사에 나온다는 거죠. 보면 신인이 날아다닌다 했는데, 이 신인이라는 그 용례가 어디 나오냐면 장자 소요유편에 나오거든요. 먼 고야산 내 신인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빙산과 같고 나긋나긋하게 있는 처녀와 같으며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호흡하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과 대기를 타고 나는 용을 몰고 다니며 세상 밖에 놓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서 보통 이렇게 신인이라고 나오는 경우 대부분 신선이나 선인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신인하고 선인하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라고 해요. 신인하고 선인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 신인, 선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개념들이 비슷하죠. 근데 우리 축에서는 이 신인을 산신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동천왕 21년조에 보면 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원래 선인 왕금이 살던 곳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고조선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군 왕금이 평양성에서 도읍하였다가 후일 아사다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산신하고 선인하고 동격이 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백제의 신인, 지금 삼신산에 날아다니는 신인 같은 경우도 산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김유신전에도 나오듯이 김유신이 백석이라는 고구려 첩자한테 잡혀서 영천 지역까지 갔을 때 그 세 여자 신인이 따라 나서서 이제 정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때 세 여신이 다 뭐냐면 신라 삼산의 여산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삼산의 삼산이 여자 산신이고 그분들이 다 호국산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백제 산신도 삼산의 산신도 호국산신이었다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계속 삼산을 이해하기를 삼신산하고 같이 삼신산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요. 지금 오늘 백제 도교 전체를 보면 삼신산하고 원지에 삼신산을 끌어들인 거하고 뒤에 보이는 박산항로하고 이게 지금 백대 금동대왕거든요. 사실 이게 다 도교 문화의 핵심 문화가 지금 백제에 지금 드러나는데, 삼산을 삼신산으로 본다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삼산은 국가제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라 삼산이 국가의 대사였거든요. 가장 큰 제사를 지내던 삼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삼산을 제사를 안 지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삼산은 전통적인 산신신앙하고 산악신하고 연결되는 신앙적 의미가 더 강조돼서 지금 당시에 이제 중요한 신성한 산으로 모셔졌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신라에 있었던 삼산이나 지금 백제 도성에 있었던 삼산을 삼신산으로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쪽에서는 단군신화에 나오듯이 삼위태백하고 관련된 우리의 백산 박달산으로 봐야 된다는 태백산으로.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신라에서는 삼산제사가 대사로 분류되어 있었잖아요. 그만큼 신라에서는 삼신산에서 질성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제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거고, 따라서 삼산을 도교의 삼신산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단군신화에 나오는 삼위태백인 태백산이 세 산으로 분화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삼위태백의 관념에다가 삼신산 관념이 수용됐다고 봐야 된다. 지금 중국의 삼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국가제사를 안 지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제사 대사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그냥 삼신산으로 봐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반가사유산을 이걸 삼산형이라고 하거든요. 머리에 쓴 거는 이게 바로 우리로 하면 삼신산이고 삼위태백 태백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제 삼산을 이해할 때 삼신산으로만 그냥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태백산 신앙, 밥산 신앙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합이 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이나 일본에서 삼산에 대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우리는 삼산을 대사로 지낸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근동대학로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이게 이제 위도광 때 만든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제 성왕이 한강 유역을 다투다가 신라한테 진흥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백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신라를 침공하다가 반상릉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 목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위도광이 아버지를 기르기 위한 그 원찰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발굴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1400 몇십 년 됐는데 진짜 이렇게 땅속에서 우물속에서 이렇게 보존되는 것도 기적이죠. 기적인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형태의 지금 작품 중에서는 뒤에 이제 한나라 작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하고 상당히 실력이 유사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세련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5마리 새 기러기가 있고 그 사이에 악사들이 앉아서 연주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다 새겨놨어요. 제 꼭대기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가 이제 삼신산인데 요 가운데는 보면 선인도 나오고 괴수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밑에 이제 연잎으로 되고 용이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용이 받치고 있고 지금 그 몸통의 삼신산에 보면 저게 이제 그 기약하는 거고 지금 요건 보면 신선 코끼리를 타고 있는 신선 모습이거든요. 코끼리가 백제 때 없는데 코끼리를 그렸다는 것도
남방 문화하고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백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베트남 있잖아요. 부남 지역까지 교역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코끼리를 봤다는 소리예요, 상인들이. 그래 보면 이 사람 인물 사이에 괴수도 이렇게 그렸어요. 괴수도 이렇게 표현해요. 서수.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산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조각들이. 근데 이 백제 금동대 대항로도 이해하려면 지금 백제 도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기본 틀이 뭐냐 하면 전국 시대에 있었던 반해 속에 있었던 삼시단 사상이 진시황 때 궁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궁정으로 끌어들인 거를 다시 조용한 게 삼신산을 조형물로 만든 게 제위적 그 향로로 만든 게 박산향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성백제에서부터 웅지시대부터 사비시대까지 오는 백제 도교 문화의 핵심은 삼신산하고 관련된 도교 문화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죠. 이 박산향로가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박산향로가 나와요. 박산향로가 나오는데 이걸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산향로는 결국은 신선 사상의 세계관을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우홍 같은 경우도 박산로의 모티브가 상림원, 이게 상림원은 한나라 무제가 만든 거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상림원과 같이 신선이 사는 소우주를 구상화한 거다. 그러니까 신선이 사는 소우주를 형상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산향로가 중국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게 이제 지금 동진시대나 뭐 이럴 때 백제로 전해져서, 양나라 시대 때 백제로 전해져서 박산대향로를 지금 만들었는데, 일단 모델은 중국 거를 보고 만들었어요. 이게 자료를 보시면 보여요. 이게 지금 한나라 거거든요. 이것도 제법 잘 만들었잖아요. 이게 전혀 우리가 제법 뛰어난 게 아니고, 이게 전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보면 지금 요 작품이나 요 작품들은, 지금 요 작품만 해도 그저 백제 금동대행 윗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이 봉황을 안 치고, 그죠?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 디자인, 여기 지금 백제 금동대행로에서는 밑에 연꽃잎을 하고 또 밑에는 용을 받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이미 중국 쪽에서도 제법 세련된 박산향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도 보겠죠. 이게 한대 건데 지금 시간 차이가 얼마나, 거의 한 45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사실 거의 디자인이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 지금 그게 없어요, 그죠? 용이. 용봉 문화거든요. 이게 봉은 사실은 태양을 상징하고 이거는 달을 상징합니다. 이건 불을 상징하고 이건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주역에도 보면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게 수승화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도교 수련에서 호흡하는 데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기가 올라가고 하기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주 생명이 다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할 때도 신의 기운에, 신장에 있는 수기운을 끌어올리고 위에 있는 하기운을 내리는 걸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그런 모티브를 그대로 해서 여기 이쪽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주장미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불기운과 물기운이 순환하면서 모든 생명을 영원히 살려가는 상징적 공간인 거죠, 삼신산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중국 애들하고 훨씬 다르게, 훨씬 더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것까지 가미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 백제인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 그 전도 보면 벽돌에도 보면 이 삼신산하고 저렇게 봉황, 이게 지금 요 봉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금동대학로의 삼신산 모형이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봉황하고 여기 지금 삼신산만 나타나고 여기 삼신산 위에 하늘에 봉황이 올라가죠. 이게 저는 지금 백제 문화에서 이 봉을 강조한 게 중국하고 일본 문화하고 다르게 부여계통의 각태양, 제가 표현을 각태양이라고 하는데 이 닭이 봉황으로 표현됐을 거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거란 신성이라는 신화에도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신이 하늘에서 1000개를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00개가 하늘닭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란이 발발한 데가 여기에요. 지금 요 도산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제가 보면 부여의 동명왕의 보리국으로 추정도 되고 나중에 이 공간에서 거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란 신성에 보면 삼신이 하늘에서 1000개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도상이고 이게 지금 병아리잖아요. 확실하게 낙이잖아요. 보면. 이 가보면 내가 이번에 우리 공산 납사로 여도 사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가면 이렇게 바위도 엄청 커요. 우리가 사람이 서면 이만큼 보이 안 돼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알바지 구멍이 큰 게 이 구멍만한 게 밑에 잔뜩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가면 또 이 소도도 있고 이렇게 새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게 보면 이 종합적으로 보면 종교 상징이 많이 있는 데인데 여기 지금 1000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중국하고 다르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에 제 생각은 부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아니면 그 신화적인 사유체계가 다른 사유체계가 있어서 제가 아까 변진 이소노 카미 진구에도 보면 닭을 키우는 게 아까 1000개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연결되는 만주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 이 닭봉 문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 백제에도 보면 사신도도 있어요. 사신도가 백제에는 많이 없어요. 두개골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크게 이건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사신도도 도교하고 연결해가지고 승선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다 해가는데 백제는 보면 백제가 그 의학이 발달했어요. 삼국 중에 의학이 상당히 발전해서 일본으로까지 의술이 많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 백제 그 관료 조직에 보면 약부라는 게 따로 있었고 그 약부에는 의학 박사가 있었고 체약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술을 다루는 그 박사가 있었고 식물을 채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박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약부에는 죽음술에 능한 죽음 박사도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런 술법을 쓰는 종교적 그 도사들이 쓰는 술법 이런 걸 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문화를 보면 백제는 실제로 삼국 중에서 도교 문화가 가장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도 오드미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독자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 삼국 중에서 백제가 도교 문화 가장 일찍 들어 가장 장기적으로 번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는 되게 발전한 문화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주체성은 또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백제가 이렇게 활동한 신라를 갖춰가지고 아직도 100년은 뒤진다고. 고대국가를 정당하는 게 재밌어요. 백제는 4세기 중엽에 고대국가를 해가지고 제일 팽창이 돼요. 요게 끝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사실은 광개토 제장수왕으로 한 게 가장 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온다. 그 고대국가를 발전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역 같은 것들을 그런 묘리가 없지 않아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보면.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의 권력도 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권에서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응모라고 하는 선약이 나오고 또 석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발굴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그 선약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국 중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 그 뭐죠 우리 허균이 아니고 동의보감을 우리 거라 하잖아요. 근데 백제시대에 이미 백제에서 만든 백제신집방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고유의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처방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를 봤을 때 백제가 벌써 3세기 초반부터 중국하고 교류하는 게 나타나고 도교가 굉장히 일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교의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교의학은 어떻게 되냐면 무당들의 의학이 샤먼 의학이 무당의 의학이 그 다음에 방사의학으로 바뀌어요. 방사적 의학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도교의학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도교하고 관련돼서 중국에서 의학이 발달한다. 그런데 백제에서는 가장 일찍 도교를 수입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백제의 상류층들이 도교 문화를 받아들여 향유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백제에서 일찍 본초학이 나옵니다. 백제의 독자적인 백제 신집방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게 지금 일본에서 나온 그 책에 여기 의신방이라고 하는 책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지금 멸실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동의보감이 백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술들도 다 일본으로 지금 전달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일본하고 보면 일본은 지금 보시면 일본하고 근초보함 때 아까 말한 칠지도 중요한 건데 이때부터 외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친밀했잖아요. 그럼 372년이잖아요. 칠지도 처음에 보낸 게 그럼 666년에 백제가 망한다고. 그러면 무려 300년 동안 일본하고 백제는 엄청나게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왕자들이 계속 일본에 볼모로 가거든요. 뒤에도. 이런 것도 보면 삼국이 나중에 이렇게 뭐 삼국 통합전쟁 한 80년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좀 상식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되는 축이 있었고 신라하고 당으로 연결되는 이런 축의 세계적 동아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외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300년 동안 엄청나게 끈끈하게 종교, 문화, 의술 뭐 이런 게 다 전달되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하고 그런 과정에 실제로 혼맥들이 얼마나 벌어졌겠어요. 300년 동안. 백제 왕실하고 일본 왕실하고. 백제 측면에서 외왕실에서도 백제가 망할 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네 나라가 망하듯이 아팠다 한다. 근데 이해가 되잖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한 300년 동안을 모든 문화를 백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백제 왕자들이랑 귀족들의 아들네들이 많이 안 갖겠냐고. 그거 다 혼맥도 이어지고 해서 피가 많이 안 섞였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왔는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한성백제하고 웅진시대하고 사비까지 쭉 오면서도 신선사상이 삼신선사상하고 연결되는 문화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이게 이제 원지가 되고,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가 나타나는 이런 배경이 있죠. 의술도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도교 문화가 일찍 들어와서 오랫동안 백제권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 의술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고 독자적인 의서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백제 오늘 강의한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